나는 어릴 적부터 새벽 공기를 싫어했다. 어둠이 걷히기 직전의 그 시간, 늘 들려오던 소리, 마당 대문이 삐걱거리고 무언가를 질질 끄는 마찰음.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무거운 짐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 같았다. 영상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와잼썰을 응원해주세요. 이불 속에서 몸을 움츠린 채 나는 그 소리가 멈추기만을 기다렸다. 때로는 1시간 넘게 그 소리가 계속됐다. 삐걱, 삐걱. 그리고 멀어지는 발소리. 그리고 아침이면 부엌 장판 위에 남아있는 진흙자국. 발자국은 현관에서 시작해 부엌 싱크대까지 이어졌다. 마치 누군가 밤새 힘든 일을 하고 돌아온 것처럼 그 흙은 축축하고 검었다. 할머니의 고무신 밑창에서 떨어진 흙이었다. 할머니, 새벽마다 어디 가요? 내 물음에 할머니는 늘 짧게 말했다. 밥이나 먹어라. 그게 내 할 일이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뭔가 숨기는 듯한 피로함이 깃들어 있었다. 손등엔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손톱 밑엔 언제나 검은 흙이 끼어 있었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그 흙을 보며 나는 할머니가 밤마다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했다. 그때 나는 몰랐다. 그 흙이 우리 집의 가장 깊은 슬픔을 덮고 있는 흔적이었다는 걸. 내가 12살 되던 해, 아빠는 산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목재 일을 하던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유난히 나빴다. 바람이 세고 비가 억수같이 퍼부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밤새 계속됐고 아침이 되어도 하늘은 잿빛으로 낮게 깔려 있었다. 할머니는 말렸다. 오늘 같은 날은 나무도 사람도 다 넘어져. 가지 마라. 할머니는 아빠의 팔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 아빠는 난감한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봤다. 하지만 엄마는 말했다. 일 그만두면 다 굶어요. 내일은 또 빚쟁이가 온다고요.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식탁 위엔 독촉장이 몇 장 놓여 있었고 냉장고 안엔 반찬이 거의 없었다. 우리 형편은 그만큼 어려웠다. 그 말에 아빠는 허어 웃더니 우비를 걸쳤다. 다녀올게. 금방 올 거야. 아빠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빠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나는 아빠 품에 안겨 우비에서 나는 고무 냄새를 맡았다. 지수야, 저녁엔 고기 사올게. 좋아하는 삼겹살. 그게 마지막이었다. 산사태가 났고 다음 날 아빠는 산 밑에서 싸늘한 채 발견됐다. 나무들이 쓰러진 비탈길에 아빠는 묻혀 있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다. 아빠의 손엔 여전히 도끼가 쥐어져 있었고 주머니엔 내가 좋아하는 사탕이 들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곧바로 수군거렸다. 아니, 그런 날씨에 사람을 내보냈대? 그 아내가 욕심이 많다더라. 결국 남편 잡은 여자 아냐? 돈 때문에 목숨을 내몬 거지. 참 무서운 사람이야. 장례식장에서도 그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척하면서도 엄마를 힐끗힐끗 쳐다봤다. 그 시선 속에는 동정보다 비난이 더 많았다. 엄마는 그 말에 무너졌다. 밥상에 앉으면 숟가락이 손에서 떨어지고 새벽에는 아빠 이름을 부르며 밖으로 나갔다. 나는 엄마를 따라 나갔지만 엄마는 어둠 속을 헤매며 같은 말만 반복했다. 여보 이제 집에 와요. 나 다 치웠어요. 나무 냄새도 다 지웠어요. 엄마는 마당을 돌고 대문을 열고 골목을 걸었다. 맨발로, 잠옷 차림으로. 나는 엄마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엄마의 눈엔 초점이 없었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엄마는 점점 현실에서 멀어졌다. 눈빛이 흐려지고 웃음이 사라졌다. 밥을 먹지 않았고 씻지도 않았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졌고 뺨은 움푹 들어갔다. 그리고 어느 날 아빠의 영정 앞에 앉아있던 엄마는 손에 불탄 나무 조각을 쥐고 있었다. 그건 아빠가 쓰던 도끼 손잡이였다. 엄마는 그걸 가슴에 꼭 안고 중얼거렸다. 미안해요. 내가 보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그날 밤 할머니는 엄마를 마당으로 불러냈다. 나는 방문 틈으로 두 사람을 지켜봤다. 달빛 아래 할머니와 엄마가 마주 앉아 있었다. 얘야, 이러다 내 몸까지 망가진다. 엄마. 나도 알아요. 근데 나를 보면 지수가 불쌍해 보여요. 나 같은 사람 기억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잊게 해주세요.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다. 할머니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는 그 말을 남기고 할머니에게 부탁했다. 지수가 날 찾으면 찾지 말라고 해주세요.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그 애는 저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아니, 저 없는 게 나을 거예요. 그 부탁은 약속이 되었고 할머니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의 세상을 지워야 했다. 며칠 뒤 엄마는 사라졌다. 집 안엔 편지도 없고 흔적도 없었다.
옷장엔 엄마 옷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화장대 위엔 엄마가 쓰던 빗이 놓여 있었다. 모든 게 그대로인데 엄마만 없었다. 경찰이 오고 동네 어른들이 몰려왔다. 그 무속인 할망이 또 구슬했다며? 사람 데리고 간 거 아니야? 딸이 찾아 나선다던데. 그 애도 위험하대. 산에 묻었을지도 몰라. 그 집안 원래 이상하잖아. 사람들은 할머니를 손가락질했다. 할머니는 무속인이었고 마을에서 구슬해주며 살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머니를 두려워하면서도 무시했다. 나는 울며 할머니에게 매달렸다. 엄마 어딨어요? 왜 말을 안 해요? 할머니는 손톱 밑 흙을 훔치며 말했다. 그만해라. 엄마는 편히 쉬고 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편히 쉰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말기 알아듣기 전에 밥부터 먹어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눈가는 붉어져 있었다. 나는 그때 느꼈다. 할머니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그날 이후 내 안에서 의심이 자라났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20살이 됐고 여전히 엄마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 경찰 수사는 미제 사건으로 남았고 마을 사람들은 엄마가 죽었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갔다는 것도 죽었다는 것도. 그때마다 할머니는 말했다. 그만해라. 찾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다. 할머니는 점점 더 수척해졌다. 새벽마다 나가는 일은 여전했고 고무신 밑창의 흙도 계속 집 안을 더럽혔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다. 지수야, 너 몰랐니? 새벽마다 내 할머니가 산으로 올라가. 짐 끌고 가는 소리가 다 들려. 짐이요? 글쎄, 사람 봤다는 말도 있어. 아주머니는 말끝을 흐렸다.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말이 내 귀를 찔렀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하자. 새벽 3시. 나는 잠을 자는 척하며 할머니를 기다렸다.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할머니의 그림자가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렀다. 지게 같은 걸 끌고 산길로 향했다. 나는 검은 점퍼를 입고 뒤를 따랐다. 손에는 손전등을 쥐었지만 켜지 않았다. 달빛만으로도 길은 보였다. 비냄새가 짙었고 풀잎에 맺힌 물방울이 손등을 때렸다. 할머니는 산중턱에서 멈춰 섰다. 그곳엔 작은 움막이 있었다. 나무 기둥에 천을 두른 임시거처.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아무도 오지 않는 곳. 바람막이 천으로 덮인 임시거처. 그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그 불빛 앞에 앉아있는 사람, 그건 엄마였다. 엄마는 벽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다. 크레파스 대신 숫조각으로 산 모양, 해 모양, 그리고 나무 2그루. 벽 가득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집 그림, 꽃 그림, 사람 그림. 아이처럼 웃으며 중얼거렸다. 이건 지수야. 이건 아빠야. 둘이 나무 타고 놀고 있지? 엄마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어딘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엄마는 정신이 완전히 놓인 듯했지만 그 얼굴엔 고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손가락질 받던 그때의 두려움도 죄책감도 고통도 모두 사라진 듯했다. 할머니는 조용히 죽을 떠서 엄마 옆에 놓았다. 춥지 않게 불 지펴줄게. 오늘은 고구마도 있어. 할머니는 낡은 냄비에 고구마를 삶고 엄마 곁에 담요를 덮어줬다. 엄마는 고구마를 받아들고 행복하게 웃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할머니 왜 엄마를 여기 두었어요? 할머니는 내 목소리에 놀라 돌아봤다. 잠시 굳어 있다가 천천히 밖으로 나왔다. 여기 있어야 편히 숨 쉴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집에 두면 또 미쳐버린다. 그럼 왜 나한테 숨겼어요? 할머니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말했다. 그건 내 엄마가 원한 일이야. 지수한텐 말하지 마세요. 엄마, 그 애는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게 마지막 부탁이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으로 할머니가 우는 걸 봤다. 그날 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불빛이 엄마의 얼굴에 흔들리듯 비쳤고 그 눈동자 속엔 이미 세상과의 경계가 없었다. 아빠를 잃은 죄책감, 마을의 손가락질, 그리고 자신을 지우려 했던 엄마의 마지막 바람. 할머니의 손톱 밑 흙은 그저 장작을 묻히고 불을 살리고 엄마를 하루라도 따뜻하게 하려는 사랑의 흔적이었다. 8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머니는 매일 밤 이곳을 찾아왔다. 죽을 끓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엄마가 그린 그림을 바라보며 함께 앉아 있었다. 다음 날 나는 할머니를 따라갔다.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마다 산을 오르며 죽을 끓였다.
엄마는 그림을 그렸고 할머니는 그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걸 몰랐다. 그 무속인 아직도 산에 간다며? 자기 며느리 묻은 자리라잖아. 무서운 집안이야. 가까이 하지 마. 나는 참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마을 사람 몇을 데리고 그곳으로 갔다. 이장님, 아주머니 둘, 그리고 경찰 한 명. 그들이 움막 안에 엄마를 본 순간 모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게 살아 있었어? 저분이 그 며느리? 경찰은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할머니는 나무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끌고 다닌 건 시체가 아니라 하루였다. 이 사람의 하루를 살리기 위해 내가 흙을 밟았고 그 흙이 손톱 밑에 남은 것뿐이다. 그 말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이장님은 고개를 숙였고 아주머니들은 눈물을 닦았다. 며칠 후 나는 마을 복지사와 함께 요양병원을 찾았다. 상담 끝에 엄마를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정부 지원으로 요양비가 나왔고 전문 간호사가 엄마를 돌보기로 했다. 요양원 침대에 누운 엄마는 창문을 보며 말했다. 산이 보이네. 여기도 따뜻하네. 엄마는 여전히 현실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 얼굴엔 평온함이 있었다. 나는 엄마 손을 잡고 눈물을 훔쳤다. 할머니는 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이제 그만 됐다. 이제 네가 엄마를 돌보거라. 나도 이제는 쉬고 싶구나. 할머니의 손은 주름투성이었고 손톱 밑엔 여전히 흙이 남아 있었다.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손톱 밑에 흙이 다 말라 있었다. 이제는 냄새도 색도 무게도 다르게 느껴졌다. 그건 사랑의 증거였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모였다. 할머니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엄마를 위한 돌봄 봉사를 시작했다. 요양원에 과일을 들고 찾아왔고 엄마가 그린 그림들을 벽에 걸어줬다. 그리고 시장 방송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손가락질보다 먼저 마음을 봐야 했습니다. 마을 회관에는 엄마를 위한 후원금 모금함이 놓였고 사람들은 하나둘 돈을 넣었다. 그 돈으로 엄마의 치료비가 마련됐고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 짐을 지지 않아도 됐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새벽 산길엔 이제 아무 발자국도 남지 않았다. 대신 할머니와 엄마가 함께 걷던 길 위로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다. 지금도 나는 가끔 새벽 냄새를 맡는다. 그 냄새는 예전처럼 두렵지 않다. 그건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흙을 밟던 사람의 온기가 남은 냄새다. 8년 동안 할머니가 걸었던 그 길, 산을 오르내리며 남긴 발자국들. 할머니의 손톱 밑 흙은 이제 내 기억 속에서 숨김의 흔적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로 남았다. 그리고 나는 안다. 사람을 의심하기보다 먼저 이해하려는 한 걸음이 얼마나 큰 온기를 만들어내는지. 그래서 오늘도 새벽이 되면 나는 부엌 불을 켠다. 그 불빛 속에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함께 있다.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 우리는 서로를 지키며 살아간다. 손가락질 대신 손을 잡으며 의심 대신 이해를 선택하며 요양원 창문 너머로 산이 보인다. 할머니가 걸었던 그 산. 이제 그 산은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사랑이 숨쉬는 곳으로 기억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